6.15 공동선언 20주년 특집 방송 약속 20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그 날짜로부터 따져보니까 바로 어제네요. 공식적으로 6.15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각 방송에서 웬일인지 6.15 20주년을 다루는 그런 특집 방송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아울러 저희 방송도 1회차 방송이 어제 나갔었는데 유튜브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귀한 분을 모시고 지금 당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네. 오늘은 방송에서도 못한 어찌 보면 더 솔직하고 좀 그런 그 얘기들을 아마 그냥 좀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이제 그러니까 지내오면서 사실 북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 말씀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 워낙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든지 정말 조작된 그런 뉴스들을 끊임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방송해내는 방송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다시 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쉽게 또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지점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누군가 잘 쓰는 말들이 있죠. 좀 빼어하지 못하다, 공부하지 못할 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 사회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진보적인 선진화된 사회가 맞아요. 토론을 하면 모든 주제를 가지고 잘 토론해요. 그쵸. 젠더의 문제, 계급의 문제, 민족의 문제, 어떤 것도 하잖아요. 북한 문제만은 토론이 안 돼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75년 분단 체제는 완벽히 기울어져 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거짓의 무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걸 표현하기를 분단체제 자체가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로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우리의 동포인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분단이 유지되었던 비기 자체가 북에 대한 무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북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왜곡했던 오도했던 그 결과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북에 대한 인식 수준은 사실은 진실과 너무 거리가 있어요. 이게 분단이 유지되는 비결이기도 한데 북을 제대로 알면 평화가 통일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분단체제는 일상적으로 북에 대한 온전한 정확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더라. 그건 우리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바로 어제가 바로 6.15 딱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의 감격. 진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그 공부해 오시고 가르치시는 와중에 또 그 사건을 만나셨으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20주년에 대한. 개인적 감회 하나 하고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 감회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의 분석이었어요. 통일 담론 연구였어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의 평화 통일을 넣어두고 있지만 사회 구조는 반통일적 구조다. 분단체제 심화적 구조야. 법, 제도, 환경, 언론, 교육 아무리 따져봐도 통일 말은 하는데 실내용은 반통일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더라. 이게 통일 담론 분석이었어요. 그 논문을 학위를 받은 게 2000년이에요. 논문에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새롭게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만들므로써 이 통일 담론의 허구성을 실질적인 평화 통일 지향적 담론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나왔어요. 이야, 혹시 그걸 먼저 보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늘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흥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대통령님께 당시에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 소회죠. 역사적 소회로 본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20년이 됐기 때문에 6.15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를 쓸 수 있는데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단의 역사를
평화와 통일의 역사로 만든 분수령의 가장 첫 분수령이 바로 6.15였다. 6.15 공동선이 있었기 때문에 14, 4.27, 9.19가 다 나올 수 있었죠. 학자적 관점에서 쭉 분석을 해보면 6.15 공동선언은 이후 남북 정상 간의 합의들의 다 모델이에요. 네 합의는 똑같은데 네네. 총론적 합의 6.15가 있고 4.27, 9.19 이전의 14선은 다 마찬가지로 6.15 공동선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모디파이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6.15는 남북관계의 분단의 역사를 평화 통일 역사를 만들었던 하나의 분수령의 최정점에 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구보다도 4.27, 9.19, 14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어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6.15를 만들던 시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라고 막 박수 쳐준 게 아니에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어요. 6.15에서 진짜 우리가 배울 것은 담대한 용기예요. 용기.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 이게 6.15 공동선 1항이잖아요. 네네. 진짜 김대중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안고 미국이 엄청난 반대도 불구하고 밀었던 거예요. 저희는 6.15 공동선언의 현재적 의미 속에서 현 정부의 관계자들도 진짜 배울 건 문구를 보지 마라. 그 정치 상황 속에서 돌파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담대한 용기를 진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재적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 6.15 공동선언의 뭐 5가지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보다도 사실은 6.15 공동선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그렇죠. 하는 정말 그 거대 담론이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기치를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6.15 공동선언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그 담대한 용기와 크나큰 결단 그리고 또 더불어 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말 정말 넓은 포용력 같은 정말 통 큰 어떤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은 후속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교류들도 많았고 회담들도 있었고 금강산 관광 자체가 워낙에 있었고요. 활성화가 됐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개성공단이 그 중에서도 가장 특히 남쪽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더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 사항으로 진행 상황으로 좀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그때 처음 그 개성공단의 시작 때부터 논의 시작 전부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참여를 하고 계셨죠. 그때 얘기를 잠깐 듣고 싶어요, 선생님.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아까 잠시 짚었잖아요. 네네. 내용적 의미로서 제가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는 3가지가 있어요. 1항에 있어서 진짜 이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과 북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 이야기는 한반도의 분단의 본질이 외세연 분단이다라는 거죠. 배경이 깔고 있어요. 네네. 분단의 주체가 우리인데 누굴 위한 분단인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 우리야. 우리 민족끼리 어마어마한 이 통일의 원칙을 밝혔죠. 2번째 큰 어마어마한 합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요. 남과 북은 이미 큰 틀에서 통일 방안을 합의했어요.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국가에 공식 통일 방안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 제안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방향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 연합 제안이 바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이 통일 방안 합의는 사실은 그것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공통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4번째 4항의 합의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협을 하기로 했죠. 이건 엄청난 해안이에요. 독일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 남과 북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적 교류할 수 있고 사회문화 교류할 수 있고 이벤트처럼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장 강력하게 구조적으로 묶어버리는 게 경제협력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쉬운 말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물리적 공단을 만들어버려. 북측은 이
남북 경협이야말로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물리적 장치가 된다고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2천만 평의 어마어마한 땅을 거의 공짜로 내놨어요. 그 지역에 6만여 군병력을 빼고 남측에서 약 3천에서 5천 개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3천 개, 5천 개 정도의 남측 기업들이 북측 땅에서 공장이 가동되어 버리면 물리적으로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는 신압으로 정착된다라고 봤던 게 남과 북의 경제력 합의예요. 이게 개성단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죠. 우리는 개성단 그러면은 북측 땅 개성에 공단이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짜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게 개성단이기 때문에 제도적 물리적 장치로서 평화를 강제했던 것이고 14년간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평화를 만들고 경제 번영도 함께 만들었죠.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그래서 평화 경제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은 14년간 가동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되었던 결과물들이었다는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 군인들은 안보는 지킬 수 있지만 평화는 구현하지 못하지 않느냐. 소극적 평화인 안보를 넘어서 적극적 안보인 평화를 구현해버리자. 그래서 남측의 기업들 유치한 대가로 땅값도 임금 수준도 아주 저렴하게 내놓았던 것이죠.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사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으로 시작한 5,000자에 달하는 장문의 담화는 요 근래에 사실은 뉴스가 굉장히 위험한 좀 불안한 뉴스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 혹시 있으세요? 마음이 진짜 아프죠. 사실은 분노가 크죠.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크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예견되어졌던 상황이에요. 불안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국 가시로 드러나죠. 위기라 그래요. 대북 전단을 날렸기 때문에 왜 저러지? 진짜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지난 2년의 시간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던 2018년 1월 1일 신년사부터 평창 4.27 판문점 선언, 최초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9.19 평양선언, 5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워킹그룹의 그 허목했던 시간. 그리고 결국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2019년 12월까지 아무런 진전 없음. 조선노동당 당중의 전원회의 3박 4일 하면서 결국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과정. 현재까지 저는 일상적으로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내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브한 인식 내지는 인식의 오류와 한계가 적지 않다. 늘 불안했던 지점이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을 때 잘 모른다 이거죠. 북이 왜 저러는지, 왜 분노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다라면은 현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인식의 오류 한계는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측이 저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년을 진짜 성찰해 봐야 된다. 북측이 왜 저렇게 나왔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4.27과 9.19까지, 노딜까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것인가를 진짜 냉철하게 돌아보고 원인이 어디 있었구나.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 조건들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북측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자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자. 이제 저는 그런 대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의 기운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조건들을 만드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통전부장의 담화, 대변인 담화, 총참모부의 담화 쭉 보고 있으면은 저 분노라는 것은 대북전단 삐라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딱 한 가지로 요구될 수 있어요. 딱 요약될 수 있어요. 북측의 분노는 딱 한마디로 4.27과 9.19의 그 어마어마했던 실천적 합의들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그걸 왜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 내지는 그거를 내팽개치고 있느냐. 그렇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냈는데 백두산에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진짜 15만 평양 시민들이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렸었어요.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근데 9.19 평양선 끝나고 돌아와서는 미국의 한미 워킹그룹 안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치 보기. 사실은 소극적으로 눈치 보기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다녀와서도 비핵화와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북측은 엄청난 배신감을 가졌습니다.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자 했을 때 한미 동맹 관계를 이야기하고 제재의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북측 입장에서는 아니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 안 할 거야? 결국 미국 눈치 볼 거야? 그렇게 잃어버린 5개월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 노딜이 왔는데 노딜은 미국이 한 거예요. 미국이 판을 깬 거예요. 그런데 북측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측 당국의 그런 미국에 대한 눈치 보기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어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한다. 당신들이 이 미국이 북측과의 노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깐 건 남측 당국이야. 이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중차대하게 인식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정세인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건 눈앞에 보이는 75년 분단체가 만든 한미 간의 불평등 군사적 관계라든가 이 많은 부분들이 작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문신의 폭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건 변명 같아요. 그렇죠. 변명이죠. 우리가 우리의 할 바들을 했었으면 현재 교착국이 왔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 안타까움이 현재 위기를 만든 본질인데 지금 이 순간 대북정책 결정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감이 없지 않아요. 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김의장 이사장님과 대북 제재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